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어여쁜 딸까지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이 시작된 건 친한 친구가 마련해준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제 나이가 29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1살이었죠. 그이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의 매력을 알아봐줘서 인연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1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 한 번도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결혼에 확신이 서면 인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연애 중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했답니다. 남편의 가족은 예비 시어머니의 시동생이 있었는데 두 분 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고 시동생은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군요. 두 분을 처음 뵀을 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남편의 성품과 비슷하리라 믿어버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확연히 다른 행동과 말을 서슴없이 하셨답니다. 사돈, 우리 진욱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유진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단을 좀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랐지만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럼요. 지서방이 과분한 사위인 건 저도 알죠. 예단을 풍족하게 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큰 거 바라지 않으니까요. 정리해서 문자로 드릴게요. 요즘 다들 간서하게 한다지만 저희는 전통을 지키고 싶네요.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셔서 난감하긴 했는데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것보다 깔끔하게 원하는 걸 들어주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괜히 나서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시고 다시 미소를 찾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조용하던 시동생이 종업원에게 전복 요리를 포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맛있어서 자기 돈으로 사가는 줄 알았는데 계산은 저희 부부에게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안 되지만 도련님이 포장한 전복 요리 값이 20만 원이 넘어서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식사비를 모두 계산하긴 했지만 도련님이 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름 동안은 저희 부부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이후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저에게 용돈을 얼마씩 줄 거냐며 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냐고 물으셨답니다. 너는 결혼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용돈 소식이 없는 거니? 우리 집 가장이었던 진욱이를 데려갔으면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용돈이요? 드려야죠. 진욱 씨랑 상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상의? 시어머니 용돈 주는 게 상의할 일이니?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붙여라. 오늘 사야 할 게 있으니까. 50만 원만 붙여. 매달 50만 원이면 적당하지?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기도 했지만 용돈을 50만 원이나 요구하시는 게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혼수다 예단이다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50만 원은 너무 과한 요구였죠. 게다가 예단 비용으로 친정엄마한테 큰 돈까지 받으셨으면 당분간은 잠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전 어머님, 저도 진욱 씨도 대출 받아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욱 씨랑 의논해보고 친정엄마랑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네 친정엄마랑 똑같이 받아야 하니? 진욱이랑 너를 놓고 보면 누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모르니? 친정의 용돈을 뭐하러 갖다 바쳐? 잔말 말고 오늘부터 50만 원씩 붙이도록 해라. 매달 15일에 계좌로 싸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듣자 용돈을 더 드리기 싫었어요. 제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요.
월급날이 한참 남아서 나중에 드릴게요. 뭐? 통장에 50만 원도 없어? 결혼 전에 돈 안 모았니? 그러면서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아주 웃기는 짬뽕이네. 일단 알겠다. 대충 상황을 모면한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드려야 해? 그러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생활비가 당장 한 푼도 없으시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 붙여드렸어.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그냥 드렸다고? 100만 원이나?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갚아야 할 대출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게 드리면 어떡해. 그리고 돈을 지출할 때마다 의논하자는 거 잊었어? 이번에는 그냥 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단돈 10만 원을 쓰더라도 나랑 의논하고 쓰도록 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꼭 허락 먼저 받을게.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서 가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시댁에 돈 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으니 혼자 판단해서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른 행동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명품백 하나 못 받으면 친구들이 바보 취급한다며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전하고 거절했는데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로 명품백 노래를 부르더군요. 나중엔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시어머니의 꿈까지 꿨답니다. 결국 집요한 시어머니 때문에 부담이 되긴 했지만 명품백 하나를 12개월 할부로 사드렸어요. 제발 그걸로 끝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이 일이 많아서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답니다. 어머님, 도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얘 눈 커지는 거 봐라. 우리가 온 게 그렇게 싫은 게냐? 아니요, 어머님.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죠. 제가 왜 어머님이랑 도련님을 싫어하겠어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집 구경을 대충 쓱 하고 보시더니 배고프다고 점심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과 김치찌개를 끓여서 두 분께 대접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신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음식 평가를 내리셨어요. 뭐, 그냥 먹을만 하네. 아주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유진이 너에게 요리를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 요즘은 사 먹는 것도 잘 나오니 알아서 잘 먹고 살면 돼. 정말요? 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들과 사고방식이 다르시네요. 멋지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너 저 텔레비전 얼마 주고 샀니? 우리 집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AS를 불렀더니 고치는 값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 제가 혼수로 해온 텔레비전은 화면도 크고 3D 기능까지 있는 300만 원의 고가였어요. 그래서 가격을 알려드리자 시어머니가 당신도 이런 텔레비전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화면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비싼 게 좋긴 좋구나.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사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 눈을 보시며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난감하고 민망히 혼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도련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집에 비해 혼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뭔가로 더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만 넓고 뭐 볼 게 없어요.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또 진웅씨가 괜한 돈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집 텔레비전을 사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엄마?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오신 게 분명해 보였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보다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예, 너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니? 네가 내 아들한테 용돈을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깟 텔레비전 하나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거랑 똑같은 거 사줘라. 네? 어머님 이건 좀... 얼마 전에 명품백도 사드렸잖아요. 그것도 12개월 할부로 산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텔레비전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차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품백을 사줬으면 그걸로 끝내자는 거냐? 응? 하! 그거 꼴랑 몇 푼이나 된다고 아직까지 우려먹는 거니?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설마 또 진욱이한테 못해주겠다고 일러서 또 모자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려는 생각이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그만한 돈이 없어요. 지금 생활비랑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게 있는 거야. 또 할부로 긁으면 되잖아.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텔레비전 하나 사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 남편 잘 만나서 이런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외제차도 사준다, 자랑들을 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지갑을 열기 전에는 절대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갈구실 것 같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같이 대리점에 가시죠, 어머님. 제 대답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하이파이브를 하더군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었죠. 결국 대리점에 가서 12개월 할부로 텔레비전을 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300만 원짜리를 사드렸다고? 지난번에 명품백 받아가셨으면 됐지 또 사달래?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 그런데 다음부터 또 그렇게 뭘 요구하면 절대 해드리지 마. 엄마랑 동생은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나라고 해드리고 싶었겠어. 텔레비전을 안 사드리면 집에서 안 나갈 기색인데 어떡해. 그리고 어머님이 앞에 계신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날 가만히 두겠어. 여하튼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드리니까 당신이 쐐기를 박아두란 말이야. 집에도 마음대로 찾아오시지 못하게 해줘. 그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텔레비전 값은 자기가 갚아줄 테니 화풀 나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한 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받아서 만족했는지 당분간 연락도 없었고 신혼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련님에게 정말 웃긴 카톡을 받았어요. 아무런 대화 없이 달랑 치킨 사진을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 물음표로 답장을 보냈고요. 그러자 도련님은 치킨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사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수님께도 보냈나 봐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뭐라 대답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치킨 값이 얼마나 한다고 남한테 사달라고 사진을 보내는 건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제가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저에게 왜 한 마리만 보냈냐고 따지듯 묻더군요. 자기는 배가 커서 2마리는 먹어야 한다며 한 마리를 더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렸어요. 진짜 거지가 따로 없죠? 이후에도 도련님은 족발, 피자 등과 같은 배달음식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냥 모두 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도련님과 똑같이 음식 사진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배달을 시켜드리고 말았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 신혼집에 와서 버티고 계시다가 돌아갔답니다. 저는 처음 텔레비전을 사드렸을 때처럼 바보같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도 1년 동안 남편과 제가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서는 시어머니께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실 만큼 말이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어 권리로 착각하셨는지 저에게 도련님 용돈까지 달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님, 도련님 나이가 몇인데 저희한테 용돈을 받아요. 30이 넘었으면 자기가 앞가림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해야죠. 예, 둘째가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돈을 벌라고 하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밥값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겠냐? 제가 시댁을 찾아갔을 때 도련님이 공부하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안 돼요. 요즘 편의점 같은데 파트타임으로 알바 많이 구하던데 몸 좀 움직이면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볼멘 소리를 하셨고 저는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비로 200만 원이 결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죠. 당신 학원 다녀? 일하기 바쁜 사람이 무슨 학원비를 결제한 거야? 그게 말이야. 진수가 공무원 준비 중이잖아. 독학으로 힘들다고 해서 학원을 끊어줬어. 뭐? 도련님 학원비라고? 내가 정말 미친다. 아니 32살이나 먹고 형한테 학원비를 받아가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은 그동안 잠잠하더니 왜 그런 데다 돈을 써?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하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해주기 싫었는데 진수 그 자식 사람 구실하게 해줘야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에서 평생 놀고 먹고 할 게 뻔해 보여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학원을 등록해줬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면 갚는다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제가 결혼할 때부터 큰 예단 비용과 여러 요구를 들어주며 쓴 돈이 어마어마했는데 끝까지 빈대처럼 구는 시댁 식구들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카드까지 저에게 반납하고 용돈을 타서 쓰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진상을 피하며 지내다 보니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건강했던 친정엄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앓고 있던 지병도 없었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제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외동이어서 상주는 남편이 해주게 되었고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구슬프게 울기만 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멀끔한 차림으로 장례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시며 제 곁에서 함께 슬퍼하셨어요. 그동안 두 사람을 미워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발이 나기 몇 시간 전에 시댁 식구들이 그만 가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도련님 양손에는 장례식 음식이 잔뜩 들려있더군요. 머리 고기와 반찬들은 기본이었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와 음료수를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꽉 채워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본 친척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추잡스러운 모습을 빤히 보고 한숨만 내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주 뒤 시어머니가 밥 한 끼 하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남편은 퇴근 후 만나서 같이 시댁으로 향했고 곧 식구들과 손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인사해라. 우리 진수 짝이다. 곧 결혼할 것 같구나. 네? 결혼이요? 도련님 공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뇨? 몇 달 전 남편이 공무원 학원을 끊어줬는데 거기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이 시험 준비 중이던 여자와 눈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속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다네요. 그럼 도련님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긴요. 저 자식이 생겼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200만 원이나 되는 학원을 등록시켜줬는데 헛돈을 쓰고 만 거죠. 저는 속으로나마 도련님 욕을 실컷 했네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기가 막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형수님,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백수 상태라 대출도 안 돼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난감해하자 시어머니가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왜긴 왜야. 우리 모두 한 식구니까 부탁 좀 하려는 거지. 진수나 진수천은 둘 다 공부하다 만난 거라 돈이 없어. 그래서 얼마 전 돌아가신 너희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 진욱이 말 들어보니까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집을 도련님 신혼집으로 달라고요? 그래, 어차피 빈집이고 아직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다며. 진수네가 들어가서 2년 정도만 살게 해주자. 그동안 돈 모아서 독립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처분하면 좋지 않겠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놀란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은 사실을 말해서 식구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당사자인 저만 빼고 말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가 남기신 집을 도련님 신혼집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보,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 좀 들어봐. 아예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신세를 지면 어떻겠냐는 거야. 당장 갈 데가 없으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요, 형수님. 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당분간만 쓰게 해주세요. 형수님이랑 저희가 남도 아닌 가족인데 그 정도는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새아가, 누가 들으면 그 집을 아예 달라고 하는 줄 알겠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네가 시집 와서 우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며느리 노릇 할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데리고 온 예비 동서도 처음 본 저에게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그 아파트 후져서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것 같던데 그냥 좀 좋게 빌려주면 안 되나요? 저도 거기서 오래 살 마음 없어요.
저는 흥분해서 나오는 거친 숨을 모두 내쉬고 나서야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남편의 따귀를 날렸어요. 멍청아!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그런 부탁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야지. 당신까지 나서서 날 엿먹이는 소리를 해? 어머님, 저 공짜로 시집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요구하는 예단비 꽉 채워서 드렸고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리진 않았지만 충분히 며느리 노릇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련님, 그 나이 먹었으면 좀 나이값 좀 하세요. 치킨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과속은 왜 했어요? 또 결혼하게 됐으면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시댁에서 지내든가 해야지. 어딜 우리 엄마 집을 노려요? 그렇게 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자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썩은 표정을 짓더군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생각 충분히 알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 그만 화내거라.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내 아들 뺨을 그렇게 때려도 되겠니? 하여간 성깔머리하고는. 그럼 너희 친정집은 없던 걸로 하고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해줘야 하니 돈 좀 보태거라. 한 5천만 원만 내놓아라. 정말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집을 내놓지 않겠다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세요. 저랑 진우씨가 무슨 호구입니까? 5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경악할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친정엄마 사망보험금 나왔을 거 아니야. 거기서 좀 떼어주면 되잖아. 설마 보험금 안 들어놓으신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목이 터질 만큼 큰 소리를 치자 식구들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식구들을 돌아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말이죠. 계속 이렇게 살다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진욱, 나 이제 네 마누라 안 해. 그리고 며느리 형수도 반납할게요. 이 거지근성 충만한 집구석과 엮여 사느니 이혼하고 속편하게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어요. 지진욱, 넌 끝이야. 이혼할 준비나 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5분도 안 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는 잘 왔다고 말하고 당장 이혼 서류 받으러 동사무소로 가자고 했어요. 오늘 당장 갈라서자. 이혼 도장 챙겨서 나가자고. 여보, 유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이런 집 버리지 않을게. 엄마랑 진수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야. 제발 용서해줘. 앞으로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정말이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이는 시댁에서 저에게 뺨을 한 대 맞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야 바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럼 시댁 식구들이랑 인연을 끊어. 앞으로도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이혼은 다시 생각하도록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연락도 하지 말고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그건 조금... 싫으면 관둬. 당장 나가서 이혼해. 아니야, 알겠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앞으로 엄마랑 진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얘기 좀 그만해. 저는 그이에게 화나서 하는 빈말이 아니라고 했고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고 만날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련님의 결혼자금도 주지 않았고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이혼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시댁과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왔지. 사과하러 왔다. 당황하긴 했지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사과까지 하러 오셨다는 말에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천륜을 끊으려 했던 것에 깊이 반성까지 했답니다. 이유진아, 이젠 화 좀 풀렸냐? 언제까지 우리 안 보고 살려고 했니?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지난날에 사과할 테니 너도 우리에게 서운한 감정 모두 풀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진실된 사과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감싸 안아주었고 잠시 후 저희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 그리고 배가 제법 나온 동서까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답니다. 이에 저도 똑같이 죄송하다고 대답했고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자고 지난 감정을 모두 풀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하고 과일을 먹으며 서방님과 동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방님, 취직은 했어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네? 취직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취직을 못 하셨다고요? 조금 있으면 아빠가 되실 분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힘든 일이라도 빨리 찾아보셔야죠. 저는 충고하듯이 서방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그리고 진우가 네 동생네는 내가 당분간 데리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취직을 시켜주는 건 안 될 일이지. 그래서 민욱이한테 치킨집을 차려주려고 계약하고 왔다. 치킨집이요? 자영업은 보통 힘들 게 아닐 텐데 공부만 하시던 서방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 가장인데 저도 정신 차려야죠. 전 지금 치킨집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서방님이 이제야 좀 사람 고시를 하고 살겠구나 하고 안도했죠.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한 말을 꺼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치킨집을 계약하긴 했는데 아직 잔금은 넣어주지 못했다. 9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내가 집 담보로 대출을 땡겨도 그만큼은 안 된다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될 거야.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사과는 밑밥에 불과했죠. 저는 화가 나긴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5천만 원이요?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일이에요. 친정엄마 보험금을 달라는 말씀이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서방님 부부가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다시는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세아가,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약금 1,000만 원은 그냥 날리게 된다. 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거라. 다신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으마. 그러니 동생들 좀 도와주렴. 남편은 제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았어요. 저는 생각에 잠겨 고민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볼게요. 정말이냐? 고맙다, 고마워. 생각 잘해보고 동생들 도와주는 쪽으로 좋게 진행하자. 알겠지? 그렇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짐 싸. 이사 갈 준비해. 이사? 시댁 식구들이 못 찾도록 딴 데로 이사 갈 거야. 오늘 당신 식구들 보고 다시 느꼈어. 평생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말이야. 혹시 당신 마음이 바뀐 거면 이혼해 줄게. 아니야. 나도 당신 생각이랑 같아. 짐 쌀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실종 신고했다네요. 돈이 급했으니 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가족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히고 전화번호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의 치킨집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요. 알아서들 잘하고 있겠죠?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과 아무런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벗어난 남편은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이네요. 저희 부부는 슬하에 딸아이까지 낳아서 아주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독하게 군 건 인정하지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쳐진 시댁 식구들과 또 엮이는 걸 생각하면 제 선택이 잘한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